네, 이번 시간에 2023년도 우리 9월달 기출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41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뭐 윤리 문제죠. 제가 항상 기본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냥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라서 정답은 2번이었죠. 신의성실의 원칙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뭐 납세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누구나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41번은 우리 항상 강조했던 평이한 문제였고요. 42번에 보면 우편 신고하고 송달. 자, 이제 우리가 납세자가 하는 신고와 과세관청이 하는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관련해서는 4번에 보면 납세자가 신고할 때는 발신주의, 자, 우리가 발송했을 때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고 과세관청이 송달해줄 때는 도달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에 보면 소급과세 금지, 자, 이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하면 보통 우리는 정답이 한 개인 걸 생각하는데, 요즘 재경사 트렌드가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아는 것을 뭐 두 개, 이렇게 지문으로 넣어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문제 낼 때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문제 자체는 그냥 옳지 않은 것은 한 다음에 정답이 두 개인 경우로 된 거였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정답이 두 개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하고 보기 3번인데 보기 1번하고 4번은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라 평이했을 거고요. 보기 2번에 보면 과세기간 중에 법률 개정이나 해석이 변경이 있을 때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급과세는 부진정 소급표라고 해서 허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24년도 7월 달에 법인세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7월 달에 법인세가 바뀌었을 때 그 24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언제에 대해서 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는데 세법이 7월에 바뀌었어. 그러면 이 7월에 세법을 바꿔놓고 1월에서 그 6월달 사이에 발생했던 소득에 대해서도 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소급과세가 될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과세기간 중에 세법이 개정이 있은 다음에 그 과세기간에서 적용하는 것, 자, 그걸 부진정 소급표라고 하고 그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거죠. 자, 3번에 보면 유리한 소급표, 자, 소급표를 하는데 납세자한테 유리해. 그런 거는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 44번에 보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했어요.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으면서 냈던 세금 또는 중간에납했던 거, 자, 이런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차감하지 않고 신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낸 거죠. 자,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냈던 세금 돌려주세요 하는 게 경정 청구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에 당초에 신고한 과표와 세액에 경정을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45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교재에서도 자주 다뤘던 문제인데 세무조정을 하다가 세무조정 누락된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 누락된 게 뭐냐? 교재에서 보면 누락사항이라고 해서 두 번째 박스에 나오죠. 첫 번째는 2월 결손금 차감을 누락했고 두 번째는 기부금 한도초과 반영을 누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회사가 미리 계산했던 거는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억 7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반영 안 됐어요? 2월 결손금하고 기부금 한도초과가 반영 안 됐으니까 먼저 2월 결손금을 봐보면 결손금이요 2008년, 14년, 15년, 17년 4개 연도께 있는데 자, 그러면 올해가 지금 몇 년도요? 2023년이에요. 자, 2023년도에 적용 가능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 언제일 거냐라고 보면 2008년도에 발생한 건 이미 끝났어요. 얘 때는 끝났고 2014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몇 년까지예요? 10년까지죠. 그러니까 결손금 2월 공제가 2019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이 될 거고 2020년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할 텐데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있는 2014, 2015, 2017 이 셋은 전부 다 10년까지 2월 공제가 가능한 애들이죠. 자, 그러면 2014년도에 발생한 게 24년, 15년은 25년, 17년은 27년까지니까 2023년도에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14, 15, 17. 그래서 그 금액 합쳐보면 1억 4천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일반 기부금 한도초가 누락된 게 있다고 그랬죠. 3천이라는 금액을 더 더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2억 6천이라는 금액. 정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46번을 보면
각사소를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2억 2천이라고 그 손익계산서에 보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2억 2천이 있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무조정 관련 자료 2번에 세무조정 관련 추가 정보에서 가해보면 23기의 매출액, 자, 지금이 몇 기인가 봐보세요. 문제 보면 문제 첫 번째 줄에 보면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3일의 제23기. 자, 지금 23기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밑에 내려와서 가를 보면 23기 거래인 매출액 2천만 원과 매출원가 1,600만 원이 누락됐대요. 자, 이 금액에는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누락됐으니까 반영해 줘야 되죠. 그러면 매출 2천에 매출원가 1,600을 하면 2천에다가 1,600을 반영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2기 매출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여기 2억 2천 안에는 22기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2기 매출액은 22기의 수익으로, 입금으로 잡혔어야 되죠. 근데 23기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은 다시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자, 나에 보니까 급여에는 세법상 임원상여금 한도초과, 임원상여금 한도초과는 송금불산입하겠죠. 자, 다에 보니까 세금과 공과 중에 세법상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 400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세금과 공과 중에서 송금 불산입 금액이 400이 있다는 거고요. 라에 보면 이자 비용 중에서 송금 불산입 금액이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을 반영을 하면 이 금액이 2억 5,8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억 5,800.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47번에 보면 입금에 해당하는 거, 우리 이거 전형적인 문제죠. 입금하고 송금해서 이렇게 항목도 쭉 열고 하고 입금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는 문제죠. 1번에 보면 부가세 매출세가 아니죠. 그럼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으면 XO 이런 걸 계속 자산 수중액 당연히 입금인데 2월 결손금 보존에 사용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입금으로 보겠죠. 자, 3번에 보면 전기에 송금 산입했던 애가 환급됐어요. 손금이 환입되면 입금인 거죠. 입금이고요. 4번에 사무실 임대료 수익, 당연히 부동산 임대 수익이니까 입금이고 합병차액 일반적으로 자본거래니까 아니고 6번에 보면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자, 세법은 저가매입은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이 얘기니까. 하지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만 매입 시점에 매입한 시점에 입금 산입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골라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2번, 3번이고요. 그렇게 하면 정답은 1번에 1,500만 원. 48번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법상 처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에 보면 업무무관자산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와 등록비용. 자, 이거는 뭐로 가요? 얘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고요. 2번. 업무무관자산, 자, 얘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 비용이 뭐 있어요? 감가상각비, 유지비, 수선비, 송금불산입한다. 맞고요. 3번에 업무무관자산을 처분하면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거 전형적인 잘못된 지문이죠. 당연히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취득가액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업무무관자산이라고 해서 처분했다고 송금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4번에 보면 자산들에 대한 송금불산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네, 49번 문제 보시면 주3일의 손익계산서인데 송금불산입 금액 고르라 그랬죠. 자, 이런 거 하나씩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직장체육비 가능하겠죠. 두 번째 출자 임원의 사택유지비인데 출자 임원이 소액주주가 아니야. 소액주주가 아니면 송금불산이 됐을 거고 업무 수행과 관련한 벌과금 안 된다 그랬고요.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가능하죠.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파손부패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차손, 평가차손은 안 되지만 파손부패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가능하니까 송금불산입 금액이면 여기 있는 이런 애들, 자, 그 금액들 합하면 아마 35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보시죠. 다음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자, 보기 1번에 부동산 양도는 셋 중 빠른 날이죠.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 또는 사용 수익일 맞고요. 2번에 중소기업의 장기할부 판매, 장기할부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이지만 중소기업이 일시에 손익 인식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중소기업인데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뭐 IFRS를 적용해서 인도 기준을 적용했다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2번이라서 2번이 좀 어려우셨을 거고 3번에 보면 금융회사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이외에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이 발생주에 따라 미수수익을 계상하면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한해 인정된다? 반대로 얘기했죠.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인정하지 않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금융회사 등에 수입하는 이자, 자 얘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에 따라가도록 하고 있죠. 자, 51번에 보면 자본적 지출, 이건 뭐 평이합니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이거니까 정답은 3번에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자, 외장의 복구. 자, 이 정도는 수익적 지출이고, 재회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보기 2번에 재해로 멸실되어 본래 용도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했다. 자, 이럴 때는 자본적 지출로 갔었죠. 자, 52번은 감가상각 문제인데, 감가상각은 회사 상각비하고 상각범위액, 그 다음에 전기유월 부인액이 있는지만 보면 되죠. 그래서 평이한 문제고요. 보면 건물을 보세요. 건물은 상각비가 1,000만 원에 범위액이 800이니까 한도 초과했죠. 그럼 200만큼 송금불산이 될 거고, 비품은 상각비 300인데 범위액이 400이면 시인부족액이에요. 자, 시인부족액은 전기유월 상각부인액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조정이 없는 거고요. 영업과는 범위액이 300인데 상각비가 100. 자, 시인부족액이 200이 나왔죠. 자, 근데 전기 2월 부인액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까지만 송금 산입할 수 있어서 네팅해 보면 손익에 미치는 이펙트는 100만 원 증가하겠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에 보면 기부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것고라고 했어요. 1번에 현물로 기부할 경우에는 특수관계 아닌 자한테 기부한 일반 기부금. 자, 법정 특례 기부금하고 특수관계 없는 애한테 기부한 일반 기부금. 자, 그 둘은 현물로 했을 때 기부금 평가 뭐로 갔죠? 장부가로 가줬죠. 장부가로. 근데 시가로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됐고요. 자, 이번에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이걸 의제기부금이라고 하죠. 의제기부금. 3번에 보면 기부금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입니다. 맞고요. 4번에 특례 및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2월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죠. 자, 54번에 접대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평이한 문제입니다. 1번의 접대비는 발생주의 맞고요. 2번 접대비는 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성질이 유사하면 접대비로 본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자 이거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죠. 4번에 보면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 그건 송금불산입하고 임직원에 대한 상여 처분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55번에 보면 지급이자 중에서 기타 사유출로 소득 쳐는 것의 금액은 얼마냐? 1번에 채권자 불분명. 자, 1번에 있는 채권자 불분명, 2번에 있는 비실명 채권증권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어예요.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출하죠. 그래서 1번에 채권자 불분명, 이거는 상여가 될 거고요. 2번에 비실명 채권증권인데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유출이죠. 자, 3번에 보면 공장 건물과 관련된 특정 차입금, 이거는 유보로 처분해야 될 거고요. 4번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특정 차입금. 자, 재고자산은 세법상 지급이자 그 건설자금이자 자산의 취득원가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냥 단기 송금으로 처리됐어야 A일 거고요. 자, 5번에 보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일반 차입금 지급이자, 얘도 소득 처분했을 때는 유보로 나오겠죠. 6번에 보면 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인 거잖아요. 사업용이 아닌 토지니까. 그럼 업무무관 자산 관련된 이자, 우리 기타 사유출 처분하죠.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처분되는 거는 2번하고 6번에 있는 금액이라서 정답은 3번에 3,300이 될 거예요. 자, 56번 문제는 대손충당금 문제인데요. 보기 문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자, 한도 초과만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하라 그랬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회사 설정한 금액하고 세법상 한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회사 설정액하고 세법상 한도를 비교할 거예요. 자, 근데
회사가 설정한 금액은 우리 T 계정에서 써 있는 단기 설정액이 지금 얼마요? 240이지만 그 240이 설정액이 아니에요. 항상 설정액은 기말잔액. 자, 기말잔액이 200이죠. 자, 그 다음에 한도액은 두 가지의 곱으로 곱하는데 1번은 채권 금액이 될 거고 2번은 설정률이 될 텐데, 자, 먼저 채권 금액을 보면 보기 3번에 보세요. 보기 3번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조 대상 채권이 5천만 원인데 특수원개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질금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5천만 원 다 포함할 수 없죠? 1천만 원 빼면 4천만 원이 설정 대상 채권일 거고요. 자, 몇 퍼센트까지 하나요? 하면 1%와 대손 실적률을 구해야 되는데, 대손 실적률이란 걸 어떻게 구하나요? 대손 실적률이란 건 단기 대손금을 전기 채권으로 나눠야 되죠. 자, 그러면 단기 대손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봤을 때 단기 대손 금액은 우리 T 계정에 보면 단기 상계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4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알아야 되는데 보기 1번에 보면 전기 설정 대상 채권은 7천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몇 퍼센트 나와요? 2%요. 그러면 둘 중에 큰 비율이니까 2%까지 쌓을 수 있어서 1에 2를 곱하면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거예요. 자, 한도가 8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설정했으니까 한도 추가 금액은 120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은 준비금. 자, 준비금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1번에 보기 1번하고 보기 3번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준비금은 송금에 산입할 때는 조세 부담이 감소하고 다시 환입할 때에는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그래서 보기 3번에 보면 끝에쯤에 보세요. 조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보기 2번에 보면 전입한 준비금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입금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결국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 4번에 보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정 대상이다? 아니죠. 우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법인이 설정하는 거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에 보면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 문제죠. 자, 주식회사 3일은 대표이사한테 보유 중이던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했어요. 자,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회사의 특수관계인. 자, 특수관계인한테 자산을 양도를 했는데 어떻게 양도했나 봤더니 그 밑에 박스에 자료 1번에 보면 양도 주식수는 만주고 얼마에 팔았어요? 주당 6,000원에 팔았어요. 자, 주당 6,000원에 팔았는데 이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자료 3번에 보세요. 양도 당시 장외시장에서 거래는 주 남산의 1주당 거래 금액은 9,000원이라는 거예요. 자, 시가라는 거는 거래되는 금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게 시가고, 그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보충적 평가액으로 봐서 상증세법상 평가액,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으로 갈 텐데, 얘는 지금 시가, 거래되는 금액 시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가 얘를 얼마에 팔았어요? 6,000원에 팔았으니까 싸게 판 거죠. 누구한테요? 특수관계인한테 싸게 저가 양도한 거니까 주당 얼마씩 싸게 팔았어요? 3,000원씩. 몇 주를 싸게 팔았어요? 만 주를.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봤어요? 회사가 3천만 원만큼 손해봤죠. 그 3천만 원이 입금 산입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59번의 이월결손금 문제입니다. 보기 1번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세법상 공제에 관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우리 이거 전형적으로 나오는 지문이라고 그랬죠. 맞고요. 2번에 각 사업연도의 입금보다 손금 총액이 큰 걸 결손금이라고 하고, 얘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면 이월결손금이라고 하죠. 맞고요. 3번에 세무상 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거나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의 보전에 충당되면 소멸한다. 그렇죠? 결손금이 사라지는 방법은 누구예요?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이랑 상계되거나 또는 과세표준계산 단계에서 차감하거나. 자, 4번에 보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지금 몇 년이에요? 15년. 자, 근데 여기 10년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60번에 보면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 거. 자, 법인세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 뭐 있나요? 보기 1번에 재무상태표, 보기 2번에 포괄손익계산서, 보기 4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사무소식 있죠? 자, 그게 필수적인 서류라서 아닌 거는요. 정답은 3번에 있는 현금흐름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61번에 보면
소득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소득세는 중간쯤에 보면 개인 단위 과세제도입니다. 맞죠? 2번에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죠. 왜 그랬어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따로 과세한다 그랬죠. 3번에 보면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열거주의에 대해서 과세 대상 소득 규정하나요? 원칙이죠. 열거주의가 원칙이지만 이자하고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4번에 보면 분리과세는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 종교라는 걸 분리과세라고 하죠. 자, 62번이요. 이자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금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애가 돈 빌려주는 게 영업으로 하는 애면 그렇게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 뭐예요? 사업소득이죠. 자, 근데 여기 이자소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이번에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책 이거 이자소득 맞죠? 3번에 이자소득 발생시키는 거하고 파생상품이 결합됐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자소득이라고 그랬죠. 4번에 동일직장이나 동일직종 블라블라에서 하는 공제회, 자 거기에서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자 그것도 이자소득이 될 겁니다. 자 63번에 보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라는 거야. 우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이 소득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문제,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일 텐데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당기순이익이 4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조정항목을 보니까 첫 번째 조정항목 니은에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본인에 대한 급여. 자, 본인에 대한 급여를 차감할 수 없죠. 소득세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익, 자 이자라는 것도 소득세에서는 이자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하죠. 유형자산인데 건물 처분이익, 자 건물 처분했으면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거 아니고요. 마지막에 소득세, 자 소득세라는 것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죠. 그 저금액 계산해 보면 4억 3,500, 그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64번에 보면 총급여를 계산하는 문제요. 총급여가 뭐예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항목들 하나씩 써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얼마가 나오냐면 월급여가 300인데 지금 12개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니까 월급여 300에다가 12개월 했으면 3,600이 나올 거고요. 자, 상여가 400이 있었대요. 그리고 디귿에 보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자, 이거는 비과세죠. 2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전부 비과세고, 리얼에 보면 중식대가 월 35만원 나왔대요. 근데 별도의 식사를 받지 않는다. 자, 밥을 안 주고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15만원씩 12개월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 180만원이 나오겠죠. 다음에 미음의 자가운전 보조금 월 25만원 나왔죠. 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그러면 25만원 줬으면 5만원씩 12개월을 했으니까 6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세소득일 거고요. 자, 비읍에 보면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된 금액, 자, 이 금액도 총급여에 포함이 돼야겠죠. 합쳐보면 4,340만원이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65번. 주 서울에 근무하는 김삼일 씨가 일시적으로 거래처 주식회사 부산 그 직원들한테 ERP 사용 방법을 강의하고 강사로 받았어요. 자,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 받은 거, 인적 영역의 일시 제공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갈 건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수령한 강사는 기타 소득입니다. 맞죠? 2번에 강사료는 인적 영역의 일시 제공으로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없이 총수익 금액의 80%가 적용된다? 아니죠. 60%죠. 그리고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없이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60%를 차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죠. 자, 보기 3번에 보면 기타 소득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날 맞고요. 4번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할지 분리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66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 항목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보면서 바로바로 옆에다가 표시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먼저 거주자 김삼일 씨가 나오면 김삼일 씨는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동그라미. 다음에 김삼일 씨 밑에 배우자가 나오죠. 자,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는 뭐만 본다고 그랬어요? 연령은 안 보지만 소득 요건은 따져야 되죠. 근데 봤더니 총급여가 600만 원이야. 자, 총급여 얼마까지가 공제 가능해요? 500만 원까지가 공제 가능한데 600이니까 500을 넘었으니까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부친이 있는데 부친은 연령은 72세, 자 60세 넘어갔고요. 소득 보니까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가능하죠. 자, 근데 부친은 되는 게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72세니까 70세 넘었으니까 우리 경로우대 공제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친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 공제도 되는 거야. 자, 밑에 보면 모친이 나오시죠. 69세고 소득 금액이 딱 100만 원. 자,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니까 100만 원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경로우대 되나 봤더니 우리 부모님들은 경로우대 봐야 되죠. 근데 69세니까 경로우대도 아니고요. 뭐 장애인도 아니세요.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고. 자, 딸이 10살짜리가 있어요. 20세 이하고 소득이 없죠. 그러면 공제 가능할 거고, 아들도요. 8살이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공제 금액 따져볼까요? 자, 기본 공제가 150만 원씩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750이 있을 거고, 추가 공제가 뭐가 있어요? 장애인 공제가 200이 하나 있고요. 거기다가 경로우대 공제가 100만 원이 있으면 300이 있으니까 공제 금액 합쳐보면 1050만 원. 그 정답은 3번이 나온 거죠. 자, 67번에 보면 의료비 세액 공제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및 연령 조건에 미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 자, 그 사람에 대해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거 제가 강조 많이 했었죠. 의료비 공제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안 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양가족 범위에만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지출한 의료비가 된다. 자, 이번에 보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얘는 공제 대상 아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난임시술비는 국외 의료기관 해외에서 지출해서도 인정한다? 그런 건 없어요. 해외에서 쓴 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이거 가능한데요. 1인당 얼마까지요? 그 다음 줄에 보면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68번은 퇴직소득에 대한 질문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기 1번에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뭐 블라블라 기본적인 정의 있고요. 맞고요. 2번에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요? 퇴직한 날로 하는 거죠. 맞고요. 3번에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됐대요. 자, 그러면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근 임원이 됐다가 비상근 임원이 되면 급여가 줄 거잖아요. 급여가 줄 거니까 미리 한번 정산받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런데 정산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퇴직금 정산을 안 했다라고 하면 퇴직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정산을 했으면 퇴직으로 봐주는 건데 정산을 안 했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니까 3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4번에 보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하면 그때는 뭐로 가나요? 퇴직소득으로 가죠. 근데 여기 기타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60번에 69번에 양도세 과세 대상 옳지 않은 거. 자, 보기 2번부터 봐요. 부동산 임차권 양도, 3번에 대주주의 상장 주식, 4번에 골프 회원권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1번에 있는 기계 건설 기계 양도,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 이런 거 없었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70번에 확정신고 의무자는 누굽니까? 보기 1번에 보면 공적연금과 퇴직소득. 자, 공적연금은 연말정산해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만 가지고 별도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사람은 확정신고 안 할 거고요. 2번에 보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자, 사업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 대상이요. 자,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 대상이요. 그러면 이 두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 소득을 합쳐보면 전체적인 종합소득 금액은 달라지는 거죠. 2배사근 연계라면. 그래서 이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확정 신고해야 되는 거여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새로 나오는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다루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에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끝났고요. 퇴직소득은 퇴직금만 가지고 세금 계산했으니까 종합소득 계산할 필요 없고요. 4번에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도 종소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자, 71번에 보면 부가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김철수가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료 공급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의 맞고요. 2번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죠. 맞고요. 3번 사업설비를 취득하게 되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죠. 맞고요. 4번 세금계사의 임의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법한 세금 변수를 보지 않는다. 이게 뭐에 대해서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때 그때 적법한 세금 변수를 보지 않는 거죠.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72번에 보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거래증시할 필요 없고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맞고요.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에 겸용사업자가 누구예요? 과세하고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죠. 맞고요. 4번에 비영리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부가세는 영리목적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재환의 응격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거지 영리 목적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73번.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일부터 최초 과세기간 하나요? 아니죠. 등록 신청일부터 우리 한다고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네,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볼 거고요. 자, 3번하고 4번이 어려웠을 거예요. 3번하고 4번은 우리 과거에 재경사에서 자주 다루지 않던 주제인데 문제로 나왔던 거여서 이런 건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이가세자라는 게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잖아요. 지금은 8천만 원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간이가세자였다가 수익 금액이 커지면서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뀌게 되면 그 과세 기간을 한번 나누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3번에 보면 공급 대가, 자, 내 이제 규모, 매출 규모의 변동으로 간이었던 애가 일반이 됐어요. 그러면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가세 규정이 적용된다. 즉 내가 규모가 작아서 간이가 적용되다가 커져가지고 일반이 됐어요. 그럼 그 금액이 언제 확정되냐면 그 다음 연도 6월 말이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이에서 일반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23년도 규모가 커져서 간이에서 이제 내가 일반이 됐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24년도 7월 1일부터 그때부터 일반이 되는 거니까 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여전히 간이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공급 대가 변동으로 간이가 일반이 되게 되면 언제까지는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여전히 간이가세자 과세 규정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자, 4번에 보면 이번에는 일반이었던 애가 규모가 줄어서 간이가 된 거야. 이것도 항상 기준 시점은 그 다음 연도 7월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이 되는 거고요. 언제부터가요? 7월 1일부터 이후가 간이가세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3번, 4번 내용인데 이건 뭐 많이 다루지 않던 내용이라 이런 거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자, 74번에 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거 전형적인 문제죠. 1번에 법인의 지점은 주사업장이 될 수 없나요? 있다라고 했어요. 회사가 선택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사업장인 2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고 하는 경우 총괄납부하려는 과세의원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맞고요. 3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총괄납부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을 하는 거고요. 맞고요. 4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해야 되죠. 납부만 총괄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이나 부가세 신고나 이런 것들은 각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해줘야 되죠. 자, 75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이번에 종업원에게 직장 연회, 직접 문화와 관련해서 제공한 재화, 이거는 과세되지 않죠.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이번에 대물 변제, 이거는 재화 공급으로 보죠. 3번에 교환 계약, 4번에
현금 판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76번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의 장기 할부 판매는 재화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아니죠.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죠. 자, 이번에 이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를 제공하고 선불이나 후불로 대가를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예정 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었고요. 3번에 내국 신용장이요. 자, 내국 신용장의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로 합니까? 아니죠. 내국 신용장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인데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 시점인 인도일이 될 거예요. 4번에 무인 판매기, 자, 그 자판기, 실질적인 재화 공급은 우리가 돈 넣고 물건을 뽑을 때 재화 공급은 발생하겠지만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는 인출일, 자, 거기에서 한 번씩 가서 돈을 찾아올 때, 자,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77번. 에 보면, 자, 다음은 김삼일 씨의 가계부인데요. 지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계산해 보세요. 자, 즉 부가세 과세되는 애들이 뭐가 있었냐는 거죠. 자, 식빵을 샀어요. 식빵을 55,000원 주고 샀으면 식빵은 부가세가 과세가 됐을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책은요, 부가세 면세 물품이죠. 밑에 있는 택시비요, 부가세 과세죠. 그래서 부가세 과세가 식빵하고 택시비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식빵에는 5,000원, 택시비에는 3,000원이 돼서 정답은 8,000원, 3번이 될 거고요. 자, 78번은 공통사용재와의 공급이요. 자, 공통사용재와의 공급에서 기억할 거는 이거죠. 공통사용재라는 게 과세와 면세 사업에 같이 사용하던 애를 공급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부분만큼만 부가세가 과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과세 사업 사용 부분. 그러면 그 금액을 안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중으로 안분을 할 텐데요. 자, 이 사업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팔았냐라고 보면 세 번째 꼽혀 보세요. 박스에서 세 번째 꼽혀 보면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일단. 자, 1,000만 원에 팔았는데 과세와 면세 같이 쓰던 걸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1,000만 원에 팔았는데 이 중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얼마일 거냐라고 하면 얘가 과세 사업에 결국 사용된 만큼이 부가세가 과세될 금액일 텐데, 자, 그때 중요한 거는 이 과세 사업에 얼마나 쓰였나요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할 텐데 그 공급가액은 직전 사업년도,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이 금액을 안분하고 싶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물건을 팔면서 상대방한테 뭐 줘야 돼요? 그 판매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교부하려면 판매하면서 바로 이 안분 작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안분 작업을 하려면 이 물건을 공급하는 시점, 자, 그 날짜,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팔았다라고 하면 3월 5일이 속하는 그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쓸 수 없다 보니까 그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을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박스에서 꼽혀 두 번째 보면 공통사용재와의 공급일이 6월 28일이에요. 23년 6월 28일이면 23년 6월 28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쓸 수 있는 건 그 직전 과세 기간, 언제요? 22년 이익이죠. 그래서 그 22년 2기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22년 2기의 공급가액이 총 10억 원인데 그중에 과세 공급가액이 2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 공급가액이 우리 200만 원이 될 거고요. 200만 원. 그럼 그 200만 원에 대한 매출세 얼마가 나왔겠어요? 20만 원이란 금액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됐을 겁니다. 자, 79번에 보면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문제. 이것도 한 번씩 요즘에 나오는 문제긴 한데요. 먼저 매출세액 자료가 기억에 나와요. 매출세액 보면 제품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게 500만 원 있어. 뭐 세금계산서 발급이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매출세액이 500이 나왔어요. 자, 니은에 보면 3일에 매입액이 4천만 원인데 이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금액이 500이 있대요. 4천 중에서 500만 원만큼은 불공제 대상이니까 3,500이 매입액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얼마였겠어요? 매입세액이 350이 있었겠죠. 자, 디귿에 보면 세금과세한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미교부 금액이 2% 한다 그랬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이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겠지만 지금 아까 기억에 뭐가 있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공급가액이 500이 있었죠. 그럼 그 500에 대해서 2%만큼 가산세를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10만 원이 추가가 돼서 150에다가 10만 원 하니까 1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납부세액이 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뭐 처음에 우리 재경사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어려운 문제에 속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만 한번 딱 해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충분히 계산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80번 문제를 보면 가산세, 자, 부가세 가산세는 한 번씩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1번에 보면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가산세는 확정신고 단위로만 납부를 하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이번에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당연히 부과하죠. 세금을 안 낸 거니까. 하지만 매입처벌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매입세 공제라는 게 매입처벌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입처벌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거야. 그냥 자기가 불이익 받은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가산세를 또 추가적으로 때릴 필요가 없죠. 자, 3번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그러니까 나는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해야 되죠. 근데 발급 기간 내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가 되죠.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1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3년도 9월도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